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개론을 공부하시지만은 그 정책에 대한 거를 챕터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 영국의 이 정책의 역사라고 보겠어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배우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외국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일찍 그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역사를 배우려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독일, 간혹가다 일본도 배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왜 역사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은 따라가야 되겠죠. 계승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일, 또 시행착오 이런 거는 잘 참고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정말 그 잘 사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빈민법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눠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601년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봉건제도, 이제 영국이 봉건제도는 왕의 정치였었잖아요. 왕이 우리나라와 같은 큰 땅이 넓으니까요. 지주를 줘요. 지주. 그렇게 땅을 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주는 또 영주를 주고 농로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농업국가인데 농사를 져가지고 세금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정치 권력과 지주들의 협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많이 농사에 투입해서 그 부를 축적하느냐 그런 쪽으로 법이 집대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그 지주들의 노동력으로 삼아서 빈민법 이전 시대의 법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빈민법이 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그래도 이런 그 노동자가 못 살고 노동자가 그 국가에 의해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의 눌려가지고 국가에서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1601년에 생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전 시대를 한번 볼 거예요. 빈민법 이전 시대. 그래서 영국에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는 행정적 시도는 1349년 에드워드 3세가 제정한 노동자법이 주요 내용은 상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이나 토지를 수여하지 못한 자들은 영주가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나 그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흑사병,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보다도 더 아주 무서운 그 인류의 병이 있었어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간혹 지구상에는 이런 질병이 있었나 봐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역사를 보면은 서유럽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는 또 역사를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그 인크로저라는 게 있어요. 인크로저. 그거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농업국가에 쓰는데 면직이 생겼어요. 양을 길러서 면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를 해놓고 넓은 울타리로 양을 쳤는데 이러다 노동자들력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두 가지의 큰 이슈예요. 그래서 여기 당시에 흑사병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흑사병 성장으로 인해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어진 지주기금은 왕과 의회의 노동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하였다. 노동자 조례는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지주의 농업 노동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을 떠돌아다니는 불량자에게는 단지 연민과 금품을 주는 것보다 강제 노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가졌다. 이는 20세기에 대두된 사회보장의 기원이 되는 입법조례 1349년 노동자법이 제정 이후 1351년, 1377년, 1388년 계속해서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노동자법이 제정되었으며 1597년에서는 1598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빈민 관련 법안들이 집재성되었다. 그래서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노동 능력을 가졌으면서 여기저기 떠돌며 일자리를 찾는 애매한 실업 불량자를 규제하려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1601년 이전에도 그랬지만 빈민법에도 약간의 그 노동자 처우를 생각하는 게 하는 그러한 그 약간의 처우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을 어떻게 많이 노동을 탈취하느냐, 그런 쪽에 그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불량자에게 노동 능력의 의무에 따라 처우하려는 것, 즉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노약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 구비원 또는 자선을 수용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내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아동은 도제로, 아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12살 미만의 아동들이었어요. 이들을 데려다 작업을 시킨 게 도제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 당시 영국은 그 천주교가 국교였었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왕이랑 결탁해서 그 교구장들이 판사 일도 했고, 거의 교구장에 의해서 그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에는 거기 교구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최초로 국가에서 그 노동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생각했다는 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노동력 증가를 위한 중산주의적 발생이었으나 빈민에 대한 공적 구제를 최초로 인정받았다. 이를 담당할 행정기관 수립, 주민론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으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세역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서 자체 구빈 제도와 시장의 임명한 구빈 감독이 있는데, 이들을 하여금 구빈 업무와 지방세 징수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렇게 아주 악랄한 법을 가졌어요. 네 번째는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어요. 조세는 이제 국가의 세금이죠. 구빈법이 필요한 재원은 교구의 주민들에게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구빈세를 충당하였고, 초기에는 지방 소득세의 성격이었으나 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형태로 변화되었고, 친족 부양자 책임을 이제 강조했고, 우선적으로 가족 책임을 원칙으로 삼아 보호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으로 제했다. 이들은 그 노동자들을 수용소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기숙사 비슷하게 해놓고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빈민법 안에는 원외 구조라고 해요. 그게요. 원외 밖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족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법을 한번 보겠어요. 이 정주법은 그 당시 영국이 그 잉크로저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때 이제 농업에서 산업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이렇게 공장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장의 임금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임금이 좀 많은 곳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주들은 이로 인해 그 노동의 문제가 생기니까 왕하고 결탁하여 정주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주법은 이주 제한법이에요. 이주. 지금 이주 제한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 이북이나 있는데 그와 똑같이 이주를 제한하는 법이 정주법이에요. 그게 1662년에 일병 주수법이라고도 하고 거주자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속하고 그 해당 교구에서만 구호를 받을 자격을 부여했고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지자에 한하여 책임을 지려 했지만 인구 증가나 공업 발달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이 촉진되면서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구호를 받기 위해 구호 수준이 높은 교구로 이동하는 것이 나타났다. 일어나여 많은 불황인들이 나타났고 구분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가 나타났고 이에 거주자가 불명확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빈민에 대한 거주 이전 제한을 지방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제도로 강화시킨 정주법이 제정하게 되었다. 정주법 아래서 국민은 엄격히 제약 아래서 자유평등이라는 법적 지위를 누렸으나 자신과 자녀의 직업선택, 거주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였고 노동을 강요를 받았다. 정주법은 다양한 비판 문제가 나타났는데 첫째, 법 적용 당시에 자신의 교구에 거주하는 빈민 수를 감소시키려는 빈민 감독의 노력, 빈민의 거주 조건에 관한 교구 간의 빈번한 소송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은 산업 발달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 실제 봉건 체제가 붕괴되는 시기이자 빈민의 노동력이 부의 원칙이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세 번째로 구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전입자를 교구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보다 나은 구제를 찾는 빈민들을 떠도는 것을 막아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던 농업 자본 국가들의 이해가 반영하였던 제도로서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법이에요. 이 작업장법은 그 당시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많이 노동을 시키냐 하는 그 법이 작업장법이에요. 이게 이제 작업장의 시설을 보다 나게 한다는 그런 명목은 있었지만은 노동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작업장법이에요. 그게 1696년, 1172년 작업을 단일 교구 단위에 인접한 교구를 간에 연합에 의해 세울 수 있게 하였고 작업장은 구제에 억제시키 기능을 하는 곳에서 작업이 여러 열악한 조건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다급한 사람들만 구제를 받도록 한 법. 17세기 후반 영국은 구빈을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길거리에 거린이 없었다. 이에 영국은 산업의 비밀을 투입하였고 작업장법은 그 후 197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칭되었고 작업장 테스트법은 빈민을 구제받으려는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하며 작업장에 수용되기를 거부하면 구제받을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법이에요. 작업장법은 구빈 신청을 억제함으로써 구빈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이 법은 오늘날 원초적인 작업 보도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최초의 법이라는 게 의의가 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길드법법. 길드법은 1782년 18세기 후반으로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 사회를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변모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종래의 구빈 제도로는 이 새로운 빈민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법이다. 그래서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첫째,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 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원해 구호를 인정해 줄 것을 만든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인권을 좀 가미시킨 법이에요. 둘째, 노동 대가로 얻은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저임금을 보충해주는 임금보조제법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공보조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다. 길드법은 첫째, 작업장에서 빈민이 비참한 생활과 착취 개선의 목적으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최초로 유구 구빈 사원들을 채용하여 빈민 감독의 업무를 전담. 원호 구제 제도는 오늘날 거태구시오. 이 법을 통해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고용, 실업 대책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스핀햄드법이에요. 1795년에 스핀햄드법은 버크셔 지역에서 결정된 임금보조법의 하나의 시초가 되어 있어요. 일종의 버크셔 빵법이라고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최저생활 수준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제도. 그래서 스핀햄드법은 구민세를 지원으로 정의급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부족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식품의 가격과 자녀의 수에 따라 등급화하여 임금을 보충해주기로 결정하여 오늘의 최초의 제자생활 보장 가족수당이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법은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빈의 구빈세의 격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주로 부담하게 된 자본가 계층이 큰 비판을 받게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빈법 역사상 빈민에게 가장 후적인 스필햄드법이 실패하였으며 이 실패는 빈민에 대한 억압정책으로 시기를 가져오게 되어 구빈법 역사상 빈민에게 가장 가혹하고 평가받는 1883년 신비민법이 이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또 시민법. 시민 핸들앤법에 따라 비판은 구빈보조위원회의 발족을 가져왔고 1844년에 신비민법이 제정이 되었다. 신비민법은 구빈법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구빈제도의 비판을 근거로 하는데 첫째, 높은 빈민 비용 증가는 스프렌드법 원인이 되었고 둘째로
교구 간의 비용 부담의 불공정성으로 교구의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지역보다 농어촌 교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교구 내 비용 부담이 불공정해요 문제가 되었고 소득세보다도 재산 중심의 구빈 부가가 결과로 산업자본가보다도 토지나 가옥의 재산 소유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구빈행정의 문제로는 구빈행정의 중앙집권 및 전국적 통일은 지방자체에 존중해온 영국의 전통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고 지역 간의 비형평성 문제로 심화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필햄드법은 빈민의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억압 속에 구제라는 구빈의 원칙으로 희귀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왕립의원의 보고서 6가지 주 내용을 바탕으로 신비민법이 실행에 있어 3가지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 재설립, 전국 통일의 원칙, 이러한 균일처우 원칙이라도 해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민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민법의 구민세를 줄이고 목적이 달성되었지만 당시 불어닥친 공항의 대량 실업자는 신비민법의 적용이 어렵게 만들었고 20세기 초기의 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신비민법은 재검토가 불가피하였고 1948년에 국민보조법이 제정되면서 신비민법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영국의 역사를 간단히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 배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번에는 제4강 2교시가 되겠는데요. 1교시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어떻게 보면 영국의 역사를,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적인 것,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되겠지만은 여기 정책의 일관으로서 사회복지 정책 발달의 이름으로서 영국을 한번 보겠어요. 영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일찍 그런 시작을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코 국민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가 아니었어요. 영국도 봉건제도로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지주들에게 이루한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영주와 왕권과 결탁해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많이 일을 시키느냐 그런 의지로 1601년까지 이렇게 그런 법을 제정했어요. 1601년에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볼 것 같으면 1601년 이전과 이후를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1년에 빈민법, 구빈법이 생겼지만은 그때까지도 이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주들, 권력자들의 어떻게 그것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1601년에 구빈법의 의의는 그래도 그 중에서 일부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노동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의 초유라고 있죠. 초유. 그래서 그 당시는 아주 가혹한 그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1601년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장으로 보내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강제로 지금 같으면 뭐 교도소죠 이런 데 보내서 그냥 생계유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강제권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 강제로 노동을 함.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교구로부터 온 거린들은 최종적으로 1년 동안 거주한 장소로 되돌려 보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도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도시화로 이제 인구가 진입하게 됐어요. 런던 그쪽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은 쪽으로 많이 그래 이렇게 시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주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교정원에서 뉴욕하기를 거부하는 거리나 불량자는 또 감옥에 투옥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한 일환이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채우는 병자, 노인, 맹인 등을 이 유형은 구분하고 구빈원 자선에 수용하였고 거짤집이 있는 경우 돕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빈민 감독관들이 그들에게 의복 및 연료 등을 제공하면서 원호구를 수행했다. 그래도 밖에서 있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하나의 자선원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원해구라고 그래요. 자선은 감옥 이외에 이제 하나의 이런 주택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원후구호라고 하는데 의복, 연료만 제공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노동이 없는 자를 관리하였다. 영국이 가혹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요보 아동의 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고와 같은 기아 그리고 실제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양육을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무료로 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에 맡겼다. 그래서 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제는 뭐냐면 어린이들을 일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8세 이상의 아동들은 소년의 경우 20세가 될 때까지 강제 도제를 통해 기술과 상거래 활동을 배우고 소년의 경우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로서 입양 생활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이 한 일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주법이 생겼어요. 이제 정주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후에 한참 후에 생겼죠. 그래서 1662년에 생겼는데 정주법이란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되며 해당 교구에서만 구제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동할 수 없어요. 이동할 수 없어. 그게 이제 정주법이에요. 정주법은 교구로 하여금 구빈이 관할 지역에 새로 빈민들이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주법은 빈민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영국은 이제 신사의 나라라고 하였지만은 이러한 가혹한 사회 제도 하나의 정책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작업장 테스트법이에요. 작업장 어떻게 하면 그 작업장에서 일을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작업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빈민을 위한 구치원 혹은 고조 및 노동의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된 1597년이었으며 본법은 빈민의 거주, 취직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수정을 위한 법령이었다. 1696년에 네덜란드 영향으로 산업에 빈민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작업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블리스톨이라는 그런 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 본격적인 작업장을 설립하고 수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 이후에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결국 이제 공장을 질 수 있지만은 그 공장을 이제 건설해서 작업을 시킬 때 사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도록 그 공장 안에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이를 아주 그 법정 노동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일을 많이 시켰던 그런 법이 작업장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길드법, 길드법과 이제 스핀핸드레법이라고 있어요. 길드법은 구빈 행정의 합리화에 빈민 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작업장보다는 원후 구회를 마련했다. 길드법은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그 기숙사와 같은 데서 작업을 시켰지만 나중에는 이제 출퇴근하게 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시설 외 보호의 적용과 빈민의 작업장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빈민의 인권을 보호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거택보호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었으며 빈민법은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제도이다. 길드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노동자를 아주 심하게 어떻게 보면 일을 시켰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거택보호 자기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인도주의화가 추구되었다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길드법이에요. 그 스틸랜드법은 1795년 5월 버크셔 누베라 근처 스필랜드에서 결정되었다는 임금 보조 제도의 일종이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 부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어떻게 보면 그 생계 유지에도 못하는 그런 임금을 보조해주는 보조는 그 당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그 교구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당제를 좀 높였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830년에 개정구빈법은 그 당시 이제 이런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영주들을 위한 법이었는데 1983년에 다시 구분법을 만들었어요. 구빈법의 비판과 어울러 19세기에 들어가서 공적인 구빈법 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1830년에 개정 구빈법을 만들어졌다. 개정 구빈법이 생겼어요. 이 법에 의하면 확립된 구빈 원칙의 20세기 사회보장제도 성립될 때까지 영국의 공공부주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래서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제의 원칙, 전국 균일의 원칙을 세 가지로 원칙을 중시해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시효가 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복지국가 태동과 확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